안녕하세요. 로드테스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오늘 저는 토요타의 최신 5세대 신형 프리우스를 몰고 여기를 찾았습니다. 삼성 모빌리티 뮤지엄 안에는 원조, 즉 1세대 토요타 프리우스가 있다고 해서 최신 프리우스를 끌고 와서 이제 원조 모델을 만나보고 그 두 모델 사이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는지도 간략히 짚어보고 또 1세대 프리우스를 개발하면서 갖가지 비하인드 스토리와 시행착오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이 시설이 지난해 삼성화재 교통박물관에서 삼성 모빌리티 뮤지엄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시설을 대대적으로 바꿨는데요. 또 어떤 볼거리들이 있는지도 함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토요타 프리우스가 1997년에 데뷔를 했고 삼성 모빌리티 뮤지엄은 1998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1년 차이 나는 거의 동갑내기인데요. 지금부터 삼성 모빌리티 뮤지엄 안으로 들어가서 시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삼성화재 모빌리티 뮤지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입구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전시 시설이 제 등 뒤에 이렇게 있고요. V8 엔진을 이렇게 분해해서 전시를 해놨습니다. 아마도 전동화 파워트레인으로 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 전시물이 뭐 배터리 셀이나 전기 모터 내부의 부품들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모빌리티 뮤지엄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굉장히 변했습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양쪽으로 카페와 기념품 샵이 있어서 당장 자동차 하지 않는 식구 중에 누군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다니면서 실내를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들어오자마자 바로 원기둥 같은 구조물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드론을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비용을 내면은 드론을 제한된 시간 동안 이 안에서 마음껏 날려볼 수 있는 시설이 있고요. 과거의 교통박물관일 때 비교해서 달라진 부분이 체험형 시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제 등 뒤로는 특별 기획전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는 모터스포츠와 또 한국의 자동차를 주제로 여러 전시물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특별 기획전을 아우르는 둥근 모양의 벽을 따라서는 바퀴부터 시작해서 모빌리티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빼곡하게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벽면을 따라 걸어가면서 그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 모빌리티의 역사를 간략하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삼성화재 모빌리티 뮤지엄 2층에 있는 클래시카 존입니다. 클래시카 존은 이제 말없는 마차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대적인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주요 역사의 변곡점이 된 중요한 차종들을 시기별로 전시를 한 곳인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거의 마지막 섹션입니다. 환경과 신세기라는 섹션이고 여기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차종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당당하게 지금 보시고 계신 차가 1세대 토요타 프리우스입니다. 굉장히 귀엽고 아담합니다. 그래서 오늘 1세대를 보면서 히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보시다시피 1세대 프리우스는 해치백이 아닙니다. 4도 세단으로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해치백은 말 그대로 트렁크 도어랑 뒷유리가 붙어서 한 번에 열리는 거잖아요. 얘는 뒷유리와 트렁크 도어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1세대 때만 이 형태를 유지했고 2세대부터 해치백 스타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해치백이 전통을 갖고 오고 있고 디자인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변했죠. 그래서 지켜갈 건 지켜가지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도 담고 있는 차가 프리우스입니다. 지금 1세대와 5세대 프리우스 사이에는 정말 30년 가까운 세월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가장 느낄 수 있는 차이는 덩치가 요즘 게 엄청 커졌다. 그리고 디자인도 엄청 이뻐졌죠. 그래서 좀 재원을 살펴보게 되면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지금 여기 전시된 이 모델은 완전 초기형입니다. 1세대 프리우스는 일본에서 1997년에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2000년도에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 일부 진출을 했는데요. 완전 초기형과 해외 진출 이후에 스펙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서 있는 차는 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엔델 일본 내수용 완전 초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차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차체 길이가
4.3m가 안 됩니다. 4275mm라 지금 최신형이랑 비교하면 무려 32.5cm가 더 짧습니다. 너비는 1695mm로 지금 현재 거보다 85mm 더 좁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지금 게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 5세대가 이 1세대보다 63mm 더 낮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더 넓고 길고 낮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5세대로 오면서. 그리고 성능도 되게 흥미로운데요. 이때 엔진은 직렬사기통 1.5L 엔진에 전기모터 2개를 조합했습니다. 직병렬 하이브리드의 어떤 구성이나 조합은 지금과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그 출력엔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요. 자, 이 1세대에는 엔진 출력이 58마력이었고 전기모터 출력이 40마력이어서 시스템 총 출력이 70마력이었습니다. 그런데 5세대는요,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엔진이 152마력, 전기모터가 111마력으로 시스템 총 출력이 196마력입니다. 그러면은 70마력 대비했을 때 거의 3배 가까이 힘이 강력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점은요, 그렇게 차가 커지고 출력이 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무게 증가는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1세대는 1254kg이었는데 지금 5세대는 1405kg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변화를 담고도 공차 중량 차이가 150kg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각 세대로 진화할 때마다 도요타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관련 부품을 축소하고 경량화했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저는 지금 1세대 프리우스의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세대 실내에 들어온 게 처음인데요.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모든 게 둥글둥글하고 굉장히 귀엽다는 느낌을 주네요. 자, 이제 1세대 프리우스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1993년 초에 일본 도요타 본사에서 열렸던 중역회의였습니다. 당시 회장이었던 도요타 쇼이치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21세기도 다가오는데 미래 자동차 본연의 모습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런 큰 회사에서 회사의 총수가 한마디를 던지면 그 파장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약간 선문답처럼 추상적인 말이었지만 그 회장의 말에 어떤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밑에 사람들이 기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3년 9월 도요타는 프로젝트 G21이라는 팀을 결성을 합니다. G는 지구를 뜻하는 글로브고요. 21은 21세기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어울리는 차를 한번 기획을 해보자. 이게 목표였는데 일단은 한 10명 정도 엔지니어랑 디자이너들이 한 팀을 이뤘습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어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목표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문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21세기에 어떤 차가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필요했고요. 그래서 팀원들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에 사회적으로 대두될 수 있는 이슈나 도전을 리스트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내용에는 출생률 감소, 노령 인구 증가, 정보기술 융합 등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으로 검토를 해보니까는 결국은 에너지랑 환경 문제로 수렴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차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중간 결론에 다다른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이 1993년에 미래를 생각하고 브레인스토밍한 주제들이 지금 오늘날도 똑같이 맞는 이야기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죠. 그리고 이제 마침 연비 경쟁도 시작이 됐습니다. 1990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대기 정화법을 199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1998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파는 전체 자동차의 2%는 무공해 차여야 한다고 못을 박았고요. 2003년부터 이 비율을 10%까지 높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비 좋은 차,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 이렇게 귀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당시 어떤 자동차 제조사도 하이브리드 기술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터리나 전기모터의 성능도 빈약하고 또 원가가 너무 비쌌습니다. 따라서 양산을 위한 체제는
전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당시 G21팀은 그래서 기존의 코롤라 연비가 대략 한 14에서 15km/리터 정도 됐다고 해요. 그 기술을 좀 조합하고 개선을 해갖고 한 리터당 20km 정도 가는 차를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기술부사장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이 G21팀 얘기를 듣더니 말도 안 된다. 아니 21세기를 겨냥한 차인데 그 정도 연비는 안 되고, 현재 코롤라 연비가 리터당 14km니까 그 2배, 리터당 28km 가는 차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 기술은 안 되니까는 무조건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G21팀은 전략을 처음부터 완전히 다 갈아엎고 새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G21 프로젝트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등식이 성립되게 됩니다. 네, G21팀은 일단은 하이브리드로 방향은 정했는데요. 기존에 벤치마킹할 대상이 없다 보니까 완전 백지장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무려 80개나 되는 하이브리드 설계안을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2개의 전기 모터를 쓰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직렬과 병렬식의 장점을 아우른 직병렬 방식이다. 그리고 이 방식에는 기존의 변속기는 따로 필요 없다. 그래서 엔진과 전기 모터를 조합하는 하이브리드의 개념 자체는 다른 제조사가 많이 구상을 했었고, 또 양산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시도를 하긴 했었지만, 도요타가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크게 3가지 발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 모터 2개를 쓰는 직병렬식을 썼고, 두 번째는 행성 기어를 이용한 동력 분할 기구를 사용했으며, 마지막 3번째는 배터리를 인버터로 승합해서 토크를 높이는 이 3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도요타의 직병렬 방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굉장히 촘촘하고 높은 특허의 장벽으로 가로막혀서 경쟁사가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이후에 나온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은 도요타와 똑같은 시스템을 쓰는 제조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 제조사가 도요타한테 로열티를 주고 그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서 쓰는 경우가 있긴 했었죠. 그게 예외일 뿐 나머지 제조사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만큼 도요타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독보적이었고 앞서 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1세대 프리우스의 엔진룸을 보고 계신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처음 봐요. 이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약자 THS라고 하는데, THS 뒤에 이제 로마자로 2가 붙고 이렇게 진화형은 봤는데, 심지어 일자도 안 붙은 완전 오리지널 시스템 보고 계십니다. 차가 작은 만큼 엔진룸 안의 공간도 굉장히 협소한데요. 그 안에 빼곡하게 부품들이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도요타는 21세기에 어울릴 미래의 자동차, 여기에 얹을 엔진으로 경차용으로 개발해놨던 엔진을 손질해서 얹기로 합니다. 그래서 전기 모터 2개와 함께 엮어서 최초의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오늘날 5세대와 비교하면 출력은 정말 겸손합니다. 당시 이 엔진이 내는 출력이 58마력이고 또 전기 모터가 40마력을 내서 시스템 총 출력이 한 70마력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 속도는 그래도 한 시속 140km 정도 나왔고요. 일반적인 도로를 주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배터리는 니켈 수소를 썼는데 1.78kWh 용량이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엔진은 나중에 이제 꾸준히 점점 힘을 키워가는데 1.6L를 거쳐서 지금 5세대에는 2.0L까지 엔진이 커졌습니다. 근데 지금 눈으로 봐도 굉장히 이 공간이 협소한데, 이 공간이 5세대를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넉넉한 공간에 훨씬 더 큰 엔진, 또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조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를 굉장히 다운시킨 게 인상적이고, 이 프리우스의 진화 과정은 정말 제사를 깎는 치열하게 부피와 무게를 줄이는 과정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세대로 진화할 때마다도 놀랄만한 변화를 보여줬지만 1세대랑 5세대를 놓고 보면 정말 그 차이가 드라마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요타는 이제 그럼 G21 프로젝트를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가자 방향을 세웠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골 때리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 벤치마킹할 전례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럼 엔진은 뭘로 하지? 전기 모터는 어떤 걸 넣지? 모든 게 원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G21 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디테일한 기술적인 내용 하기 전에 차 패키징부터 하자. 그래서 차 패키징의 시작점은 운전자의 위치부터 잡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 프리우스 개발의 첫 번째 찍은 점이 바로 운전자의 엉덩이 높이였습니다. 네, 그래서 G21 팀장이 이끄는 팀은 운전자가 가장 편안해야 할 자세부터 찾았습니다. 이 파워트레인 이런 숙제들을 좀 뒤로 밀어놓고 일단 원점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실내 구성을 정하는 걸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패키징을 할 때 운전자를 어디에 위치시킬까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럼 이제 결국 운전자의 엉덩이 높이 이거를 결정을 하는데, 일반적인 세단이나 스포츠 같은 경우에 힙 포인트라고 하는데 한 지면으로부터 400부터 500mm라고 해요. 근데 이제 G21 팀 엔지니어들이 고민을 한 결과 이 높이를 580mm로 맞추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 점을 하나 찍어 놓고 이 점을 시작으로 그럼 이제 운전석 등받이 각도는 이상적인 등받이 각도가 일반적인 25도보다 21도가 더 낫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580mm의 힙 포인트와 21도의 등받이 각도를 중심으로 이 페달의 위치, 스티어링 휠의 각도,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계기판까지 세부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정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차의 어떤 치수를 완성을 하고 그 내부 구성을 하는 방식이 탑다운 방식이라면은 정말 실내 구성품의 위치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보통 바텀업이라고 하는데, 이 바텀업 개발 방식은 이후 프리우스 개발에 있어서 전통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높이와 등받이 각도가 정해지니까 천장의 높이도 자연스럽게 1500mm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500mm의 천장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차체 모양의 가운데가 지붕 부분이 상당히 높게 치솟은 모양이 되게 됐고, 이제 1세대는 세단이었지만 2세대 해치백으로 가면서 꽁무니가 더 내려가니까 옆에서 봤을 때 삼각형 트라이앵글 쉐입이 전통으로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1997년 10월 14일에 토요타는 일본 도쿄 시내의 한 호텔에서 프리우스 언론 발표회를 치렀습니다. 정말 세계 최초의 양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공식적으로 미디어 앞에 서는 자리였고요. 저는 아마도 그 시기에 토요타 쇼이치로 회장이 일본 차 기준으로 상속인 이 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흐뭇해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하면서 같은 자리에 앉아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었고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사실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 개발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를테면은 이 차를 컨셉카로 처음 내놓은 건 1995년이었습니다. 디자인 이 1세대랑도 많이 다릅니다. 둥글둥글해서 누가 봐도 저 차는 실제 움직이는 차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한 차다라고 생각을 할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실제 개발진들은 양산으로 만들 차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제작차를 처음으로 완성을 했는데 이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또 파악을 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과정을 거쳤는데 설계대로 시제작차를 만들어서 이 차가 실제로 움직이기까지 무려 49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토요타에서 내건 기존 코롤라의 2배 연비를 또 만족시키는 숙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시행착오와 도전을 거쳐서 완성형 차를 만들 수가 있었고, 토요타도 처음에는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글로벌 출시를 바로 못하고 이제 97년에 일본 내에서 발표를 하고 일본에서만 판매를 조용히 시작을 했는데, 걱정과 달리 주문이 굉장히 빗발쳐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굉장히 분주히 작업을 했다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날 공개된 프리우스의 공식 연비는 일본의 15 모드 기준으로 28km/L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과정에서 신임 기술부사장이 못 박았던 기존 코롤라 2배 연비를 보란 듯이 달성을 했고요. 당시 언론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 수치 자체가 굉장히 놀랍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당시 프리우스의 가격은 215만 엔이었다고 합니다. THS 이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처음 이제 공개를 하면서 대략적인 가격을 좀 도요타가 흘렸는데 그때 얘기한 것보다 오히려 가격을 더 낮게 측정을 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삼성화재 모빌리티 뮤지엄을 찾아서 이곳에서 전시하고 있는 원조 1세대 도요타 프리우스를 만나서 간략히 소개도 해드리고 또 지금 현재 갓 출시된 5세대와의 차이점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삼성화재 모빌리티 뮤지엄은 지난해 명칭을 기존의 교통박물관에서 바꾼 이래 굉장히 많은 시설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배치도 많이 바뀌었고 훨씬 더 보기 편해지고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어트랙션도 많으니까는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부모님이나 자녀분 함께 가족 단위로 와서 관람하기 아주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막으로 표시를 해 놓을 테니까는 보시고 시간 나실 때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주 월요일하고 설날하고 추석 연휴는 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5세대 신형 프리우스와 앞으로 일주일 이상 함께 할 예정인데요. 그 기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험한 내용들을 생생한 영상과 또 꼼꼼한 기사로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로드 테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